이번 달만 해도 벌써 몇 번째 자녀의 학교에서 전화를 받으셨나요? 학교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담임 선생님의 전화에 이제는 학교 번호로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는 않으시나요? 자녀와 대화를 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자녀의 행동에 참을 수 없어 마음에도 없는 상처 주는 말로 오히려 자녀와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으셨는지요? 뭐가 잘못된 건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마음이 답답해 가슴앓이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래도 부모이기에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과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아 좌절하고 또 좌절하는 순간을 몇 번이나 경험하셨는지 공감합니다. 그리고 해결의 방향을 혹시 자녀에게서만 찾으려고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무겁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지금 느끼고 계신 그 복잡한 감정들을 먼저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마다 오늘은 무사히 하루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후쯤 되면 또 전화가 옵니다.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릴 때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자녀의 일이기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분노와 수치심과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또야? 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하는 분노, 다른 부모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수치심, 내가 뭘 어떻게 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무력감,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몇 번을 반복해서 되뇌입니다. 이번엔 차분하게 소리 지르지 않고 아이 말을 먼저 들어봐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가 집에 들어오면 그 차분함은 5분도 못 갑니다. 아이의 무표정한 얼굴, 귀찮다는 듯한 태도, 별일 아니에요라는 한마디에 다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렇게 또 소리를 지르고 아이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여러분은 거실에 홀로 남아서 자책합니다. 내가 또 소리를 질렀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밤에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애만 이런 건가 하는 생각에 다른 집 아이들의 일상을 엿보기도 합니다. 다른 아이들의 모범생 같은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 애는 저렇게 못할까 하는 비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깊은 밤 가장 솔직한 질문이 떠오른 적 있으신가요?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걸까? 나는 부모로서 자격이 부족한 걸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격 미달도 잘못도 아닙니다. 고민하고 아파한다는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이를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겪고 계신 이 상황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규칙을 어기는 아이의 진짜 마음은 무엇인지, 부모가 흔히 빠지는 함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은 무엇인지를 천천히 함께 생각해 볼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자책을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규칙을 어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얘가 원래 성격이 그래요. 반항심이 강해요. 말을 안 들으려고 일부러 그래요. 게을러요. 책임감이 없어요. 저도 규칙 지키고 싶어요. 근데 지키면 애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쟤 왜 저렇게 모범생처럼 구냐고. 그러면 저는 왕따가 될 것 같아서 무서워요. 저는 제가 왜 규칙을 어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노력해도 생각이 나지 않고 어떤 게 규칙을 어기는 행동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해요. 일부러 지키지 않는 게 아닌데 모두들 오해해요. 엄마는 제가 일부러 늦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진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자려고 누워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나요. 학교 가기 싫고, 친구들 만나기 싫고, 그래서 핸드폰 보다가 새벽에 자요. 그러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수업 시간에 딴짓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 말씀이 진짜 하나도 안 들려요. 귀로는 들리는데 뇌로 안 들어와요. 그럼 저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낙서를 하거나 친구랑 장난치게 돼요. 그럼 혼나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규칙을 어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자기 행동을 정확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몰라요. 그냥요, 재미없어요라고만 대답하죠. 하지만 그 말 뒤에는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들입니다. 부모님의 말보다 선생님의 말보다 친구들의 시선이 더 무겁습니다. 만약 자기 주변 친구들이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 복장 규정을 어기는 게 쿨한 거라고 여긴다면 그 아이는 혼자 모범생처럼 행동하기가 두려울 수 있고 그건 용기가 아니라 외로움으로 느껴지거든요. 아이에게 친구들과의 관계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규칙을 잘 지키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나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어차피 나는 못할 거야. 노력해도 소용없어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고 규칙을 어기는 게 아니라 규칙을 지킬 동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이미 스스로를 실패자로 규정하고 규칙을 어기고 혼나는 것이 오히려 익숙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애야라는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청소년기는 자율성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나는 나대로 결정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지죠. 그런데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만 들으면 아이는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저항하게 되고 작은 규칙 하나를 어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내 선택을 주장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머리 길이가 규정을 넘어서 혼났어요. 근데 그게 왜 문제예요? 공부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제 머리인데 제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머리 길이는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자기 몸에 대한 주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청소년기입니다. 규칙을 어기고 혼나고 또 어기고 또 혼나는 패턴이 반복되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학습합니다. 나는 원래 문제아야, 나는 규칙을 못 지키는 애야. 이런 정체성이 형성되면 오히려 규칙을 지키는 게 자기답지 않다고 느끼게 되며 스스로를 문제아로 낙인 찍고 그 역할에 맞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스스로를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어떤 아이들은 충동 조절이 정말 힘듭니다. 감각 처리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단순히 성장 과정에서 아직 전두엽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생각 좀 하고 행동해라고 말하는 건 시력이 나쁜 사람에게 눈 크게 뜨고 잘 봐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며 이건 노력의 여부가 아니라 발달의 어려움일 수 있어요. 저도 하고 나서 후회해요. 근데 그 순간에는 참을 수가 없고 화가 올라오면 제가 제 몸을 못 제어하겠어요. 그럼 결국 아이 탓이 아니라 부모 탓이라는 거네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이의 행동을 탓으로 보지 말자는 겁니다.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아이의 잘못도 아닙니다. 지금 겪고 있는 내면의 어려움을 이해하자는 겁니다. 학교에서 보이는 특별한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또래 관계의 불안, 자존감의 결핍, 통제에 대한 저항, 실패의 학습,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라는 원인, 그 외에도 많은 어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놀라시는 일은 학교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리 애는 집에서는 착해요. 그런데 학교만 가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이중적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학교는 아이에게 평가받는 공간입니다. 친구들의 시선, 선생님의 기준, 성적표, 생활기록부 모든 게 자기를 판단하는 도구들이며 그 긴장 속에서 하루를 버티고 나면 집에 와서는 무너집니다. 집은 아이에게 유일하게 판단받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는 착한데 학교에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아이는 사실 집을 안전하게 느끼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그건 부모님이 그나마 잘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학교에서는 모범생인데 집에서 행동이 너무 다른 아이도 있어요. 학교에서 하루 종일 좋은 아이 역할을 해내느라 지쳐서 집에 오면 그 스트레스가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그러니 아이를 의도적으로 반항하는 존재로만 보지 마세요. 지금 자기 나름대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중입니다. 서툴고 잘못된 방식일 수도 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일 수 있다는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 않으신가요?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순간 부모님의 대화가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를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가 이해해야 할 사람으로 보게 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선의로 진심으로 아이를 위해 하는 말과 행동이 때로는 역효과를 낳는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부모님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패턴을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함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은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느끼고 아이가 집에 오자마자 다그칩니다. 왜 그랬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어. 이 순간 아이의 뇌는 방어 모드로 전환됩니다. 설명할 생각도 반성할 생각도 사라지고 오직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빨리 끝낼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다음엔 안 그럴게요라고 형식적으로 대답하고 끝냅니다. 즉각적인 훈계는 아이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벌은 행동을 교정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더 숨기는 법만 가르칩니다. 즉각적인 훈계는 그 순간의 부모 감정은 해소시킬 수 있지만 아이의 행동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너 잘되라고 그런다는 부모님의 말은 정확히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합니다. 너 잘되라고라는 말 뒤에는 항상 아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학원, 공부, 규칙, 제한.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원하는 내 모습을 강요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진짜 나를 위한 것은 내가 힘들 때 옆에 앉아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실수해도 내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방치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개입하고 지도하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오는 얘기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태도를 읽습니다. 너 잘되라고라는 말보다 실패했을 때 부모가 보이는 실망한 표정이 더 크게 각인됩니다. 엄마는 저한테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게 저를 위한 관심인지 엄마를 위한 관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엄마 기대에 못 미치면 엄마가 슬퍼하게 되고 저는 엄마를 실망시킨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어요. 부모인 우리는 종종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학교 편을 들면 아이가 배신감을 느낄 것 같고 아이 편을 들면 학교에서 날 이상한 부모로 볼 것 같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고 못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학교 앞에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 타일러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집에 와서는 아이에게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라고 합니다. 이건 누구의 편도 아닌 부모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겁니다. 부모는 학교 편도 아이 편도 아니어야 합니다.
부모는 상황을 조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가 옳다고 무조건 동조하지도 않고, 아이가 옳다고 무조건 감싸지도 않으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중심을 잡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우리 애를 부당하게 대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아이 편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 편을 든다는 건 아이의 잘못을 덮는 게 아니라 아이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학교와 싸우는 게 아니라 학교와 협력하면서도 아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너 이러다가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 너 작년에도 똑같은 실수했잖아. 아이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비교는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주고, 협박은 지금의 나는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를 주며, 과거 소환은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무력감을 줍니다. 부모님은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이런 말을 하지만 아이는 오히려 더 굳어집니다. 어차피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특히 과거 소환은 정말 위험합니다. 너 작년에도 그랬잖아 라는 말은 아이에게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각인시킵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순간을 모두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부모인 우리는 종종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이기에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어떤 일이 발생하면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이 앞서 시야를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 앞에서 방향을 잘 잡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부모님이 몇이나 될까요? 하지만 분명 자녀의 어려움 앞에서 성급하게 자녀를 비난하거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몇 번을 고민하고 고민해서 자녀에게 마음을 보여주는 부모로 먼저 다가간다면 어쩌면 해결 방법은 자녀에게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생각지 못했던 자녀의 속마음까지 듣게 되고 알게 되는 순간 해결 방법은 일사천리로 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사랑이라는 부모의 이름으로 다친 마음이 있다면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닌 자녀가 잘 성장해서 사회의 독립적인 소중한 자녀가 되기 위한 많은 시행착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그 과정들에서 자녀는 한 걸음씩 부모의 품으로 파고들 거라 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밤 잠든 자녀의 커버린 발을 한번 보고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물고물했던 작은 발이 언제 이렇게 컸나 하고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 오늘 자녀에게 따뜻한 마음을 덮는 이불이 되어주신 겁니다. 힘내세요. 마음을 덮는 이불 채널입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노력과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 머무는 곳입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